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요리도 있는데 오늘의 요리는 이 계절에 딱 좋은 애호박, 제철 애호박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바로 찜통 더위인데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호남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충북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야가 답답한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이용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의 오존 농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점검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열대야가 기승인데요. 서울은 23.2도, 대전은 23.3도, 강릉은 26.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32도, 광주는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철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중증 희귀질환 약제 급여화입니다. 어제 한국의학바이오 기자협회가 중증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증 희귀질환자 중심 건강보험 제정 개편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 일부에서는 실제 암을 비롯해 중증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혹은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그 가운데 폐암 4기 아내를 둔 임모 씨는 아내가 암 진단 당시 의사도 포기했던 상황이었지만 3세대 폐암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서 9개월 만에 암세포가 흔적만 남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임 씨와 아내는 이때부터 또 하나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4주 처방에만 약값으로 600만 원이나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임 씨는 지난 3년 동안 항암 치료제의 급여화를 위해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을 통해 신속한 급여화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치료하는 이 약값만 매달 600만 원. 이거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데야말로 정부의 도움이 간절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난치성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이 신약의 급여화를 기다리는 사이에 장기 생존 여부가 갈리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항암 신약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희경 가천대 길병원 종합내과 교수는 거액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허가 상황을 초과하는 약제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1에서 3년까지 걸리는 허가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치료제 환경 변화를 허가와 급여에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95% 급여 적용이 어렵더라도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항암 신약을 통해 얻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 복귀, 완치 가능성 등에 대한 가중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는 의료 보험이 제대로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네. 내가 내는 세금은 제대로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곳에 먼저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하실 거예요. 네, 네. 이거 잘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치매 노인의 통장을 훔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치매 노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70대 치매 노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돈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치매 노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을 악용해서 직접 비밀번호를 물어본 뒤에 통장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전주시 인우동의 한 은행 ATM 기기를 통해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 220만 원을 인출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요양보호사.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괘씸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치매 노인을 노린 그런 범죄가 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집계에 따르면요. 2023년도 기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0.51%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인데요. 사기꾼들은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에 자식들과의 접촉을 막고 본인이 재산을 증여받기도 하고 심지어 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이혼을 통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치매 노인에게 자신을 요양원 병원장이다 이렇게 속여 6개월 동안 3,500만 원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치매 환자의 치료나 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 치매 환자가 있는 분들은 절실하게 느끼실 건데요. 이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뭐 지원책이나 뭐 마련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0세 시대에 점점 많아질 텐데 정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미 논의가 돼 있어야죠. 네. 예,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삼각김밥 유통기한 속인 편의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의 유통기한 표시를 바꿔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속여서 팔았다는 소비자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작성자는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했다면서 한 입 깨물었더니 매우 단단했다. 마요네즈도 상했는지 뱉어내도 입안에 비릿함과 시큼함이 그대로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삼각김밥 유통기한을 확인한 글쓴이는 유통기한 라벨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첨부한 삼각김밥 사진에는 포장지에 붙은 유통기한 라벨 일부가 잘려나간 가운데 그 옆에 마치 유통기한인 것처럼 7월 4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견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그냥 뭐 유통기한 지켜도 상할 수도 네. 있거든요. 아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먹을 걸로 음식을 가지고 이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업주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글쓴이는 당연하지만 업주에게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네. 라벨에 적힌 유통기한이 맞냐라고 물었는데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이어 기존 유통기한은 밑이 둥근 글씨로 보아서 최소 6월 30일이고 오늘은 7월 3일이다. 새로운 라벨에는 유통기한이 4일로 나와 있었다. 4일이 지난 걸 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제품 바코드를 찍으면 에러가 나는데요.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글쓴이는 준비해둔 다른 바코드를 찍는 모습을 봤다. 다른 삼각김밥에도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글쓴이는 삼각김밥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했더니 이 정도면 유통기한 스티커를 누군가 고의로 잘라낸 게 맞다면서 견출지로 붙인 것은 가짜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글쓴이가 해당 편의점 본사에 얘기를 했더니 항의를 했더니
대응이 황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글쓴이가 해당 편의점 본사에 민원 전화를 넣었더니요. 상담원은 일단 주의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글쓴이가 그렇다면 이후에 점주가 받는 페널티를 소비자인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상담원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며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식약처 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신고까지 거론을 했더니요. 상담원은 그러면 저희가 주의를 줄 필요는 없겠네요. 라고 말했다며 글쓴이가 황당했습니다. 아, 이거 좀 진짜 황당한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선 이렇게 대응 안 하던데. 안 하죠. 야, 이거는 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어디야?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유민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폭염이 시작되는 7월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물냉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갈까요? 가봅니다. 1900년 7월 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00년 7월 5일은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한강 철교가 준공된 날입니다. 이 한강 철교는요, 한강에 놓인 최초의 다리입니다. 총 길이가 1110.25m.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긴 다리였고요. 주요 부분을 철제로 만든 최초의 철교였습니다. 이 공사를 맡았던 경인철도 합자회사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길이 3,000척의 긴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이죠. 이야, 한강철교는 우리나라 한강에 제일 처음 놓인 다리인 만큼 네. 우리 민족의 애환, 역사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궁금한 게 한강철교가 이제 처음 놓인 다리라면 그 전에는 이제 한강을 어떻게 배 지나갔어요? 타고 건넜겠지. 뭐. 네, 배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강은 굉장히 넓은 강이에요. 다른 나라 수도 어디를 가도 한강만큼 이렇게 장엄한 강이 없죠. 네. 그런데 이 장엄한 강이 교통을 막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루터를 만들어서 나룻배를 이용해서 건널 수밖에 없었는데 조선시대에 배 타기를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왕이 정조대왕이 수원까지 자주 행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왕의 행렬은 아주 위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려면 이 틀이 깨지게 되잖아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시다리를 만듭니다. 배를 옆으로 쭉 엮어요. 굴비 엮듯이.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판자를 깝니다. 그러면 말 6마리 정도가 동시에 갈 수 있는, 말하자면 6차선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오간길에 사용을 이야. 하고 이제 다녀오고 난 다음엔 해체해서 저걸 또 배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임시다리는 저렇게 만들어졌었지만 다리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한강 철교가 만들어지는데 옛날 저 주교라고 해요. 저 주교가 만들어졌던 자리가 한강 철교와 지금 한강 대교 그 언저리 그 어디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강 철교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가 철교라고 하면 철로 만든 다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철도가 다니는 다리를 철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강철교는 경인선 철도부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인선 철도를 1897년에 착공을 해서 1900년에 완성을 하는데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는 1899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놓는 공사가 1년 더 길어져서 1900년 7월 5일 날 서울까지 전체 구간이 완성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 한강철교는 무려 4년 동안 걸린 대공사였던 거죠. 자,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철도, 이 기차 통행량이 많아지고 해서 하나를 더 놓습니다. 1911년에 제2철교를 만들어서 복선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기차만 한강대교를 통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일본에서 이 다리를 만들 때 대한제국의 요구는 사람, 우마차도 함께 다닐 수 있는 이 다리를 만들어라였는데 일본에서 이거를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들었는데 기차만 다니고 기타 사람들은 다닐 수가 없는 다리가 돼버립니다. 네. 1917년에 가서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한강대교, 이 인도교가 나중에 이한강교, 삼한강교가 만들어지면서 한때는 제1한강교라고도 불리게 됐죠. 한강철교와 한강대교 이 두 다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독보적인 한강 다리로 쓰이게 되냐면은 1965년에 가서야 두 번째 한강 다리가 만들어져요. 네. 그 전에는 이 두 다리만 있었던 거죠. 자, 이러면서 용산, 노량진, 영등포 이 일대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강철교가 6.25 전쟁 때 정말 큰 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네, 한강철교, 인도교, 6.25 전쟁 때 아주 아픈 기억이 있죠.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인도교를 폭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공습을 해서 한강 철교까지도 폭파를 해요. 인민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서울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발이 묶였다는 거죠. 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서울을 사수할 것이다. 안심해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시점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한강을 내려가서 대전에 가 있었던 거예요. 설마 하던 시민들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도 피난을 가야겠다 했더니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아차 한 거죠. 예고 없는 폭발을 해가지고 이 다리 위에 있던 군경 77명이 이때 사망하는 일까지 아이고. 그러니까 저 부대가 후퇴를 하면서 무슨 교량이나 네. 적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파괴하고 가는 것도 전술 전략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네. 이거 아무 통보도 없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다리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 뭐 그 고통은 말이 아닐 텐데 그럼 이걸 언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까? 네, 이거 복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19년 만인 1969년 6월에야 완전 복구해서 한강철교의 면모를 되찾습니다. 그 당시 뉴스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경인선을 잇는 한강철교 AB선이 6.25 동란으로 파괴된 지 19년 만에 옛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6.25 당시 파괴되었던 철교입니다. 철도청은 이 철교의 복구 작업을 위해 작년 4월에 착공 6,000톤의 철강제와 연 7만 5천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오늘의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파괴가 되고 또 복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강철교는 어떻게 보면은 민족 순환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다리인 것 같아요. 네, 그 상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리 아래 이 교각 아랫부분에 총탄 자국, 탄윤이 지금도 선명하게 있어요. 다리 상판 및 이 주황색 철판과 시멘트 교각 이런데 모두 저렇게. 170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이야. 이거는 사람이 쏜 총이 아니고 비행기 폭격 같은 대규모 전투 폭격으로 만들어진 흔적에 가깝죠. 자, 한강과 서울의 얼굴, 한강철교와 한강대교는 이렇게 민족 순환의 역사를 간직한 채 역사의 증인으로 저 자리에 저렇게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예, 한강철교, 한강대교의 역사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 역사 속으로 가겠습니다. 1971년 7월 7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1년 7월 7일 온 국민을 놀라움에 빠지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백제에서 무령왕과 그 왕비의 무덤 무령왕릉이 발견된 날입니다. 무령왕릉은 서기 501년부터 523년까지 제위했던 백제의 25대 국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릉이 만들어진 것이 530년 무렵이니까 무려 144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무덤을 고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고분 발굴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저는 이집트 투탕카멘 무덤. 진시황릉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런 세계적인 발굴이 네. 있죠. 이걸 하는 사람들을 고고학자라고 하는데 우리 고고학자 하면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인디애나 존스예요. 아, 맞아요. 화려한 뭐 이런. 예. 그런데 이 고고학자의 세계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 네. 평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유물은 언제나 땅 속에 파묻혀 있거든요. 네. 자,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퍼내도 이 부족한데 거기에 모종삽을 들고 가서 흙을 떠냅니다. 때로는 붓을 가지고 흙을 털어내면서 유물을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는 종이에다 아주 세심하게 그 그림을 또 그립니다. 이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고고학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루한 삶에 한번 터질 때가 있습니다. 꼭 이 진시황릉, 투탄카멘 이런 무덤, 이런 발굴이 터질 때가 있는데 네. 고고학자가 평생 이런 걸 만나는 확률은 로또 몇 번 당첨. 그 정도예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네. 투탄카멘이나 진시황릉 발굴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와. 그게 바로 이 무령왕릉 발굴입니다. 예, 네. 거기에 견줄 정도로 큰 발견이었어요. 무령왕릉이 발견이 된 건데. 네.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1971년이요? 그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왕릉군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발견이 됐죠? 숨어 있었어요. 이게 네, 백제 공주가 백제 수도였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송산리라고 하는 마을에 고분 6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송산리 고분군에서 1525, 3545, 5565 번호를 매겨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71년 7월 그때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배수시설에 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6호분의 배수시설을 공사하려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인부의 삽 끝에 깡 하면서 뭐가 부딪힌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공사 중단. 어. 그리고 이제 발굴단이 만들어져서 급파됩니다. 자, 이제 포크레인 물러가고 모종삽 부대가 거기에 간 예.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이걸 이제 파내기 시작했는데 땅속에서 아치형의 문이 나오고 그 문을 벽돌을 촘촘하게 쌓아서 막은 저 모양이 저거 보세요. 나온 겁니다. 와. 저게 5호분과 6호분의 땅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와. 야, 그때까지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고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인데 네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온 나라가 뭐 흥분을 그랬겠네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신문 일면 기사로 나와요. 아, 그렇죠. 자, 이제 발굴을 시작해야 되겠죠. 7월 8일 날 입구를 막고 있던 저 벽돌을 조심조심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덤이잖아요. 1440년 전에 만든 무덤이잖아요. 네네. 이때 벽돌을 빼내서 문이 공간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쏴 하면서 흰 공기가 바깥으로 확 나왔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혼이 나온 걸로. 네, 혼이 나왔다. 투탄카멘의 저주 이런 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네. 사실은요, 이게 1400년 이상 그 안에서 갇혀있던 공기가 바깥에 뜨거운 공기와 갑자기 만나면서 일어난 자연현상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무덤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을 아니, 거예요. 그랬겠죠. 아니, 왜냐면 또 얼마나 이런 게 놀랐겠어요. 영화에도 보면 딱 이래가지고 저주가 막 생겨 사람들 맞아. 맞아. 네. 혹시 이때 발굴하셨던 분들이 혹시 뭐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혹시 있었던 분이 있었을까요? 이 저주라는 생각을 더하게 된 게 그때 장마철이었어요. 막 비가 오고 벼랑이 네네.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 그런데 무령왕릉을 발굴한 사람 중에 나중에 저주받았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무덤을 열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중앙에 관이 2개가 있고 관 주변에 금으로 만든 또 옥으로 만든 금관, 장신구 이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이 고분 입구에 이 고분을 이 왕릉을 아, 정말 저게 중요하게 만든 유물 하나가 나오는데 돌판이에요. 지석이라고 해서 네. 돌판에 글씨를 새겨놓은 기록이 나옵니다. 너무 선명해서 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이 무덤의 주인이 백제 사마왕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마왕 이게 누구냐면 무령왕의 어릴 적 이름이 사마예요. 그래서 이것이 백제 무령왕의 왕릉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매집권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산 증명이에요. 사마왕이 토지신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산다. 내 무덤 쓸 자리를 내가 돈 주고 산다는 기록이 실려 있고 실제로 이 지성 옆에 그 당시 중국 동전인데요. 오수전 90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동전. 이걸 주고 그
그 돈을 산 거죠. 그 당시 중국 돈이 지금의 달러 같은 국제 화폐예요. 네, 저 토지 신도 아는 화폐라고 하는 거죠. 이 유물이 왕과 왕비의 관을 비롯해서 지석이 2매가 있었고 모두 4,600여 개가 나오는데 웬만한 박물관 하나를 만들 정도로 여기에서 나온 유물만 가지고 지금 공주에 있는 국립박물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네요. 정말. 엄청난 유물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또 하나 그 가치를 평가받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무령왕릉 그러면 무령왕릉의 능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유일한 왕릉이 무령왕릉입니다. 다른 왕릉들은 다 추정만 하지 이게 누구의 왕릉인지 몰라요. 네. 근데 그 지석 때문에 이거는 무령왕의 릉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누구 건지를 알게 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고요. 두 번째, 백제 왕릉 가운데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왕릉이 무열왕릉입니다. 옛날 고분이 많아도 신라와 과야 쪽 왕릉들은 도굴되지 않은 게 여러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 왕릉은 이 도굴되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이건 무덤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고구려 백제 그 왕릉들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평지에 이 방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드러나고 도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무령왕릉은 땅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네. 도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백제 문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된 거죠. 네.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왕릉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국제적인 협조 아래 이루어진 국제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래요? 자, 먼저 이 왕릉은 벽돌로 쌓았어요. 벽돌로 무덤을 쌓거나 집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던 일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문화예요. 그렇구나. 중국의 벽돌을 가져다가 무덤을 만들었고 아까 보셨던 그 관, 이 두 개의 관을 만든 나무가 금송이라는 나무인데 이 금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요? 이 나무는 일본에서 자라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 한중에. 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나무를 수입해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의 건축 기술, 일본의 나무, 그리고 백제 사람들의 솜씨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국제적인 작품으로 무령왕릉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국제적인 작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중요한 왕릉 발굴이 뭐 1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12시간입니다. 12년이 아니고요. 12시간이에요. 아니 이거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제대로 발굴하려면 네. 12년은 걸렸을 거예요. 네. 그것도 아마 부족했을 텐데 백제 왕릉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신문 일면 기사로 나오게 되면서 온 세상이 정말 전국이 떠들썩해집니다. 전국 언론사 기자들이 전부 공주로 왔고 공주 사람들은 발굴 현장을 보기 위해서 거길 또 몰려와요. 북새통, 아수라장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하다가 유물을 밟아서 부러뜨리는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처음에 문화재청에서 이 발표를 안 했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눈치를 챈 거예요. 서울에 있는 문화재청 관리 이 공무원들이 공주로 많이 내려가고 있네. 공주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나도 따라가 봐야지. 따라갔구나 그냥. 그래서 이거를 특종을 한 특종을 거예요. 했네. 그래서 이제 특종을 놓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막 가가지고 나한테는 왜 안 알려줬냐고 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단이 때 뭔가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결정이었냐면 될 수 있는 한 발굴을 빨리 끝내야겠다. 속전속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밤 8시부터 무덤안 실측을 해요. 무덤안 치수를 재는 겁니다. 그리고 10시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하룻밤 동안 발굴을 했는데 말이 발굴이지 사실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유물이 있는 자리를 표시하고 그 유물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큰 유물은 제대로 그렇게 했지만 옥구슬 같은 조그만 유물들은 비로 쓸어서 바깥으로 그냥 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2시간 만에 이게 된 거죠. 발굴이 오히려 왕릉을 파괴한 겁니다. 도구를 했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영상 보니까 지금 맨손으로 이걸 막 잡고 있어요. 야. 아니 근데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발표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좀 기자들도 좀 내보내고 국민들도 좀 설득하고 해서 제대로 했으면 더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거리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그보다 차분한 발굴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당시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이 주범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를 대하는 자세, 이거는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50년이 지났죠.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아쉽다. 예? 백제의 역사를 12시간 더 알 만에. 수 있었을 텐데.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네, 진짜. 12시간 만에 끝내다니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3년 7월 3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73년 7월 3일은 한국 철강 산업을 상징하고 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포항 종합제철 공장이 준공된 날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네. 시절이에요. 야. 그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네. 경제 발전의 원동력, 이게 바로 철강 산업이었죠. 지금은 그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네. 이게 그때 시작했군요. 1973년. 네,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시작은 어땠는지. 네, 철강 산업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6.25 전쟁 이후부터 일이었어요. 이때부터 경제 재건하면서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철강 산업은 막대한 기술력과 자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를 못하다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철강 산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 산업으로서 철강 산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무기 만드는 방위 산업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이 핵심 소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다수 산업의 경쟁력을 철강이 좌우하거든요. 이때부터 철강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마침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1970년부터 제철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부지들이 있었을 건데 왜 포항으로 이걸 정하게 됐을까요? 네, 바닷가에서 부지를 정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보지로 18곳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요. 자, 이거 제가 수다맨처럼 읽어드려야 되네요. 동해안에 삼청묵고, 속초, 월포, 포항, 울산, 남해안에 부산, 진해, 마산, 삼천포, 여수, 보성, 목포, 오구야. 서해안에 군산, 장항, 비인, 아산, 인천. 수다맨 같았어요? 네. 이 가운데에서 포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그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본 거예요. 300만 톤 규모로 확장을 했을 때 어디가 가장 좋으냐. 이걸 먼저 따졌다는 겁니다. 하루 25만 톤의 공업용 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8만 톤급의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져서 포항이 최적지로 선정이 된 거죠. 네. 하지만 당시에 이 철강 산업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부족했잖아요. 그 시작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운영과 기술의 노하우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해외 연수를 보내서 해외 기술을 이제 배워오게 하는데 역시 연수. 네. 네, 그 포철맨 박태준 회장이 그때 직원들을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맡은 분야의 기술을 남김없이 습득해 와야 한다.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외에 다른 기술 한 가지 이상씩을 더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국 후에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이고야. 자, 그래서 당시 연수팀 인솔자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기술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기술을 빼내려고 술값이 엄청나게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기술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 겁니다. 다시의 저 포항제철의 기업 문화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우향우 정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우향우? 네. 포항에서 서울을 바라보고 우양우 하면은 동해바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안 되면 못하면 우양우에서 동해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신기한 말을. 자, 이 포항제철에서 일한 이분들이 이 돈이 우리 선조들의 핏값이에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받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만일 제철소에서 실패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양우 정신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다시피 해서 이걸 성공으로 이끈 거죠. 네, 정말 각오가 남달랐는데 이 포항제철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정부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죠.
네, 포항제철 때문에 본격적인 중화학공업 단계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철강제를 국제 가격보다 10%에서 20% 정도 싼 값에 국내 기업에 공급을 해줬어요. 이러면서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만일 포항제철이 아니었더라면 이 양질의 철강을 싼 값에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한강의 기적은 훨씬 더 뒤로 미뤄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광양에도 제철소가 생겨서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이걸 바탕으로 포항제철이 급성장을 하죠. 창업 30년 만에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성장에 힘입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쁜 소식, 좋은 성과가 많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때 일에 임했던 철을 만들었던 네. 분들의 가치가 달랐던 거죠. 우리는 이제 일을 하면서 돈 번다 뭐 이런 건데 저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 7월 7일로 갑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은 대한민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선수가 맨발 투혼으로 US 오픈 최연소 우승을 이뤄낸 날입니다. 야. 세리파. 네, 그때 우리 IMF 시절이었어요. 네네네. 온 국민이 힘들어하던 시절에 이 박세리 선수의 등장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어떤 치료제 역할을 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연못으로 들어가 침착하게 공을 쳐서 바깥으로 빼내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아, 저 기억하죠. 기억하죠. 공이 이렇게 탁 친 다음에 연못으로 빠졌을 때 네. 아이고, 세계의 벽은 두껍구나, 끝났다. 두껍구나, 우리 끝났구나. 근데 박세리 선수가 주섬주섬 양말을 벗더니 맞아요. 거길 들어가서 야, 감동도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또 너무 잘 쳐냈어요. 대단했죠, 와. 대단했죠. 저는 감동도 감동이었지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양말을 벗었는데 발이 너무 하얀 거예요. 그렇지. 맞아. 뽀해가지고 네. 거기 한번 놀랐고 그다음은 야 그러면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까만 게 아닌데 네. 얼마나 이 햇볕 밑에서 연습을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피부 음. 톤이 차이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네. 네. 박세리 선수 정말 뭐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의 골프 선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골프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고선명 전에 네. 그 철규 씨는 그게 양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신발 벗고 양말 벗은 다음에 하얘서 하얀 신발을 또 하나 신고 있었어요. 안에 신는 신발. 저는 발에만 선크림 발랐나 이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박세리 선수 초등학교 6학년 때 골프에 입문하는데 원래는 육상 선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골프 광이라서 아버지 손에 끌려서 골프 선수가 됩니다. 3년 뒤에 불과 3년 만이에요. 1992년 아마추어 선수로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KLPG 투어에서 첫 우승을 합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 무려 30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최고의 기대주로 성장을 해요. 국내 프로골퍼로 데뷔한 게 1996년인데 그 해에 KLPGA 신인왕과 상금왕을 동시에 석권합니다. 이게 타고난 사람이 네.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3년 뒤에 바로 아마추어 선수로 K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대단한 떡잎부터 거죠. 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 뭐 최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는 역시 미국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진출을 하고 언제 진출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국내 평정하고 바로 그 다음에 1997년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테스트에서 1등으로 통과를 해요. 야. 이러면서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더 놀랄 일이 그로부터 넉 달 만에 터집니다. 1998년 5월에 메이저 대회인데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는데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선두를 빼앗기지 않고 줄곧 선두를 지키다가 마지막에 우승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세계적인 선수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신인이 첫 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한 이거 기록입니다. 이게 1987년에 스웨덴 선수예요. 리셀루테 노이만 선수 이후 처음이었다고 해요. 야. 데뷔 4개월 만입니다. LPGA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대한민국의 IMF 외환 그렇죠. 위기를 겪고 네.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하면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러고 다들 TV에서 박세리 했던 거잖아요. 네, 그 환호로부터 불과 7주 뒤에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바로 이 맨발 투혼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US 여자 오픈 대회에서 자 마지막까지 가서 태국 선수였어요. 추아 시리폰이라고 한 선수.
마지막까지 박세리 선수가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타를 남겨두고 동점을 허용해서 연장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마지막 18번 홀에서 박세리가 친 두 번째 공이 연못 주변에 떨어져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상적으로는 걷어내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벌타 하나 받고 바깥으로 꺼낸 다음에 경기를 계속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박세리 선수가 갑자기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연못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침착하게 쳐내서 바깥으로 꺼내는데 잘 쳤어요, 성공합니다. 그것도 너무 잘 쳤어요. 제대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장면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공익 광고에 들어가면서 네.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아, 그래요? 자, 그 광고 한번 보실까요?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해지고 지금 봐도 뭉클한데 저 때가 IMF 시절에 저걸 보면서 다들 얼마나 막 뭉클하고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 맞아요. 막 그랬었습니다. 네. 저 때 아까 말씀하셨던 양말 벗고 하얀 발이 나오고 하얀 발.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 생각이 나고 그랬죠. 네, 진짜 골프 역사의 뭐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맞아요. 네, 당시에 이제 박세리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중에 드롭하고 벌타를 받을지 아니면 물에 들어가서 그냥 쳐낼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무모한 선택이지만 그때는 도전이란 걸 하고 싶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투지를 보여준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네, 저 전설적인 장면으로 바로 우승한 건 아니고 저것 때문에 재연장전에 연장을 돌입하게 끌어왔구나. 두 번째 연장전을 하는데 아마 추아리스폰이 흔들린 것 같아요. 박세리의 저 투혼에 좀 무섭지. 네, 기가 좀 밀린 것 같아요. 2차 연장전에서 박세리 선수가 6m 바깥에서 한 번에 홀에 넣는 그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이러면서 결국 우승을 하는데 야. 이 우승은 US 오픈은 물론이고 메이저 대회 사상 최장 연장 승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LPGA 데뷔 후 첫 번째, 두 번째 우승을 모두 메이저 우승에서 달성한 거는 박세리 선수가 세계 최초였어요. 네. 근데 원래 박세리 선수가 연장에 가서는 결코 지지 않는 선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숫자가 증명합니다. 연장전 6전 전승입니다. 이야. 리드를 잡으면 그대로 지키고 추격권에 있으면 반드시 역전시키고 그래서 승부사 중에 승부사예요. 자, 선두 끝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이게 많고 역전승이 많고 대신 역전패는 없다 이거죠.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심장인 거죠. 그죠. 네, 대단합니다. 또 박세리 선수 하면 요즘 주변 사람도 굉장히 잘 챙기고 또 쓸 때는 뭔가 쓰는 언니라고 해서 리치 리치 언니. 언니라는 별명이 또 있거든요. 네네. 네. 상금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 상금 제가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되어 있는 거죠. LPGA 최초 1,000만 달러 상금을 돌파합니다. 총 상금이 1,257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 상금 액수만 해도 14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 히트 상품이라고 산사가 붙었어요. 네. 리치언이라고 하니 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부자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을 해요. 단순히 가진 게 많다 이게 아니라 모든 걸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나 이 좋다 별명이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박세리 선수는 98년 US 오픈 그 우승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고의 기량을 뽐냈죠. 네, 한동안 최고의 선수로 군림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최연소로 LPGA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2016년에 은퇴를 하는데 그 이후로도 국가대표 골프 감독으로 활동을 하죠.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 때 그 희망을 주었던 박세리 선수. 자, 스포츠 선수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을 주는 스포츠 선수가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세리 선수 얘기까지 유익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너무 덥죠? 네. 너무 네. 더워요. 이렇게 정말 여름철이 되니까요, 뙤약볕이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이 강한 뙤약볕 아래서도 아주 잘 자라는 바로 채소가 있습니다. 여름 채소. 이름이 뭘까요? 아, 지금 제가 맞추기에는 너무 앞에. 애호박,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애호박입니다. 네. 이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 채소의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애호박을 반으로 딱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송글송글 올라오는 단즙이 있어요. 아, 이 단즙이 굉장히 달고 맛있기 때문에 네네. 이 여름철에는 애호박을 든든하게 좀 잡수셔야 여름을 잘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제철 애호박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좋아하시죠? 아, 너무 이 좋아. 불고기와 애호박이 섞여서 덮밥이 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요거 오늘 준비했고요. 또 호박전 하면은 굉장히 흐물흐물하면서도 약간 늘어지는 호박전 생각하실 텐데 네. 오늘 행복한 아침을 보시면 앞으로 호박전 하면 4개 식탁에서 했던 단단 호박전을 꼭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아주 맛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단단 호박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애호박 요리라 그래가지고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애호박에는 비타민 A하고 C가 들어있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아이들 이유식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애호박 C에는 그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또 두뇌 개발하고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아, 하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이 건강도 좋고 그러게. 두뇌에도 좋은 맛도 좋은 애호박 요리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애호박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기존에는 그냥 애호박 볶음이다, 애호박 조림이다 하면 애호박을 그냥 뚝딱뚝딱 썰어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오늘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요거 감자 깎는 칼 다 집에 있으시죠? 네, 네. 요걸 하나 준비를 하세요. 칼질 못하는 예인 씨한테는 딱이겠죠. 그렇죠? 양쪽에 애호박의 꼭지 부분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요거를요, 그냥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쓱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저렇게 쓱쓱. 쓸리는구나. 네. 잘 썰리죠. 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게 오늘 불고기하고 같이 섞을 거라 아. 애호박이 약간의 두껍거나 또는 너무 얇게 채 썰어지거나 그러면 애호박의 식감이 없겠지요. 제가 애호박은 여름 채소 중에서 가장 단즙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하면은 요 안에서 흘러나오는 단맛 때문에 고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설탕 좀 많이 넣잖아요. 네. 설탕 거의 안 넣고 안 넣어. 오늘 할 수가 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를 하세요. 애호박의 그 자연의 단맛으로. 그렇죠. 어. 이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럼요. 이거 아마 이주영 아나운서도 할 아, 저도 할 수 아유,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애호박은 한 개를 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애호박이 제가 이렇게 긁어놨더니 이렇게 좀 면적이 넓어졌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기를 먹을 때 애호박만 집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반을 잘라주세요. 아, 세로로. 그렇죠. 네. 길게. 그래서 저는 요거 그냥 씁니다. 근데 만약에 애호박이 너무 길다, 너무 길어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반 갈르셔도 괜찮아요. 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다 제가 썰어서 반 정도 이렇게 갈라서 준비를 할게요.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그쵸? 특별해 보이죠? 네. 오늘 그래서 특별한 요리예요. 여름철엔 이만한 게 없어요. 네. 요것도 이렇게 반 갈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딱 썰어주시고 아니면 나는 파스타처럼 길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길게 드셔도 괜찮아요. 네. 요것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워낙 달고 맛있어서요, 그쵸. 애호박이.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애호박하고 같이 어울리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거 양파. 양파. 양파 하나 썰어서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 가는데 또 대파 안 가면 섭섭하잖아요. 대파도 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으면 이번에는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기는 어떤 고기를 준비하느냐? 그냥 불고기감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불고기감 준비를 하시는데 불고기감도 이제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요거는 등심이에요. 등심 부위를 준비하시는데 너무 넓적하게 썰거나 하면 아까 우리가 애호박은 약간 길쭉길쭉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등심으로. 네, 등심으로 썰어 주시고요. 오늘 좀 많이 드실래요? 네. 그래야죠. 네. 많이 준비. 아, 그럼요. 우린 시간이 남아야 좀 먹으니까.
또 미리 주시면 저희가 네. 네, 진행하면서 살짝씩 저번 주 우리 먹어봐야죠. 그냥 다 비웠죠?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식용유를 아직 안 부었거든요. 네.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 식용유를 두르고 요거를 볶아요. 아, 익혀지는 뭐 시간 상관없이 동시에 그냥 넣으면 되네요. 네, 요거는 요것만 그냥 이렇게 넣어서 볶아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애호박이 약간 나른하게 숨이 좀 죽었을 때까지만 볶아주시는데 네. 이때 애호박이 너무 뻣뻣하다 이럴 경우에는 요럴 때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간 맞춤이 조금 미리 되겠지요. 네. 이렇게 나른하게 먼저 좀 볶아주세요. 저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요것만 먹어도 정말 네, 맛있어요. 소금으로 간 싹 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애호박을 반달썰기나 아니면 그냥 채 썰어서만 하시는데 이렇게 필러로 감자 깎는 칼로 한번 내린 다음에 하면은 요게 익혀지는 것도 굉장히 금방 익혀질 뿐만 아니라 간배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먹기에도 또 좋아요.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반달썰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된장찌개 넣을 때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새로워요. 감자 깎는 칼로 저렇게 모습이 굉장히 제가 특별한 오늘 요리 같아요. 아주 대단한 팁 하나 드린 거예요. 네. 어려울 땐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네. 살짝 보니까 애호박이 어때요? 살짝 숨이 좀 죽었어요. 아까보다. 그렇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한 거 고기를 넣으세요. 아,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바로 넣어요. 아, 고기에다가 밑간을 따로 안 하고 그냥 네, 안 하고 바로 넣으시네요? 해요. 왜냐하면 밑간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호박에 단맛이 많이 난다고.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맛이 드니까 고기가 연육작용이 저절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이제 간맞춤을 합니다. 간장. 뒤에 이제 진간장. 네, 진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맛술 좀 넣고요. 맛있겠다. 그다음에 짬내서 다진 마늘 넣고요. 요거 하나 넣어주세요. 아까 제가 설탕은 안 넣지만 부드럽게 하는 거 좀 들어가야 되죠. 요게 바로 사과즙이에요. 사과즙을 넣어주세요. 물 물 대신. 없으면 그냥 사과 주스. 그렇죠. 사과 주스 넣어도 하셔도 되죠? 되고요. 아니면 사과를 그냥 강판에 갈아서 그거 그냥 즙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볶아주세요. 네. 아, 고기 진짜 연할 것 같아요. 사과즙도 들어가고. 색깔도 이쁘네 저렇게. 네. 색깔도 이쁘죠? 네,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제 버섯을 많이 넣고 잡수시잖아요. 네. 근데 애호박, 여름철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애호박을 같이 해서 넣고 잡수시면 훨씬 더 애호박에 있는 아까 철규 씨가 뭐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레시틴이 있어서 레시틴도 굉장히 있고.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이 다 우리 몸 안에 같이 이렇게 단백질과 함께 흡수되니까 여름철에 좀 든든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볶아주세요. 아니, 저 색감이 애호박 색깔이랑 고기색이랑 네. 너무 맛있겠죠? 네, 너무 맛있을 것 노란색, 같아요. 초록색이 섞인 저 애호박의 색이 속색이 아니 이뻐요. 그거 아까 보니까 애호박이 잘생겼어. 아, 윤기 촥 흐르고 너무 잘 골라오셨어. 제철이니까 또 네네. 얼마나 제철이라 맛있겠어요. 네. 또 애호박을 고를 때는 지금 고르는 말씀하셨는데 요새 애호박은요 이렇게 비닐 안에 좀 담겨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쪽쪽 고르거든요. 근데 색깔도 일정한 거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애호박 뒤에 보면 이렇게 꼭지가 싱싱해야 돼요. 아, 꼭지가. 거기 살아 있어야 돼. 예, 꼭지가 약간 좀 말라 있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수확한 지 조금 오래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꼭지가 조금 싱싱하게 이렇게 꼭지를 딱 땄을 때 안쪽에 이렇게 수분이 약간 올라오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아주 애호박 멋지고 맛있는 거 구입할 수가 있어요. 진짜 잘생겼네요, 애호박. 잘생겼어요. 그리고 저기 수분 날아갈까봐 비닐로 이렇게 꽁꽁 싸매는 그렇죠. 거구나. 맞아요. 딱 그렇게 하시죠, 요새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호박이 이렇게 익혀지고 고기도 이제 반 정도 익혀지고 이제 끓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제가 생방송이라 이거를 끝까지 못 해요. 그렇죠? 이거 끝까지 하면 시간이 좀 없잖아요. 네. 드실 시간이. 그래서 옆에 미리 이렇게 좀 보글보글 끓였어요. 아, 이거 보세요. 아우, 와. 이렇게 애호박이 숨주고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기도 야들야들해지고. 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나머지 이제 양념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참기름 빼놨고요. 아,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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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깻가루 좀 넣어줘요. 밀가루 마무리 좋죠. 깻가루.
그리고 소금을 넣는데 소금은 간을 보시고 넣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이건 제가 감으로 2꼬집만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짜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그렇게 볶았는데도 애호박의 색상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재우지 않고 같이 볶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죠? 아주 맛있겠죠? 네. 그랬으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담아야죠 이제. 덮밥에 야. 밥을 이렇게 덮밥이구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요거를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덮밥으로 잡수시면 네. 굉장히 아. 맛있어요. 오늘 좀 많이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소보다 한.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북하게 국물까지 이렇게 해서 얹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덮밥으로 잡수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야. 이만한 게. 애호박 불고기 덮밥이에요. 네. 아. 이렇게 고구마 저기 호박까지 이렇게. 호박, 애호박. 애호박까지 딱 올려서 색깔 너무 이쁘죠. 네. 네.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아. 저거 혹시 배달 되나요? 네 되죠. 네. 네. 아, 근데 저희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아까 화면이 이제 저희로 넘어왔을 때 셋 다 이렇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서 일단 우리 향부터 먼저 맡아보잖아요. 네. 아. 보세요. 네. 애호박의 향과 그다음에 고기의 조화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보시고요. 제가 지금 설탕 일체 안 넣었어요. 네. 그리고 애호박의 단맛과 함께 거기에 있는 그 사과즙만 넣었으니까 네네. 고기가 간이 얼마나 잘 뱄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이게 꼴딱 넘어가. 아니, 설탕을 안 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향부터 단내가 그렇죠. 단맛이 쫙 올라오죠. 봅시다. 어머. 어머 이 맛있는 소리가. 야,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에 딱 넣자마자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죠. 그 애호박에서 우러난 단맛이 야, 이 감칠맛이 선생님, 이거- 대단한데요? 설탕이 안 들어간 게 맞나요, 진짜? 호박을 길게 쓰는 이유가 있네. 그렇죠. 네. 이렇게 호박을 길게 썰어야지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러겠네. 고기하고의 그 식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잡수실 때 부담이 또 없어요. 오, 애호박이. 근데 또 완전 풀어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씹는 맛이 있잖아요. 씹는 맛이 네. 저는 아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불에서 가열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약간 애호박 식감이 있어요. 아작아작하잖아요. 아작아작해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잡수실 때 저는 오늘 단단 호박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호박전 하면 아이들도 그래요. 흐물해서 싫어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얇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단 호박전이니까 호박의 식감을 그대로 느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1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1cm 간격으로 좀 썰을게요. 호박전은 두께가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보면 이렇게. 해보셨어요? 명절에 명절에? 네 엄마 도와서 몇 번 해봤습니다. 종 안에다가 저희는 그 새우를 넣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가운데를 맛있어요. 동그랗게 이제 파서 거기다가 새우를 넣고 같이 네 맞아요. 묻혀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9월 달이니까 추석이잖아요. 네. 그때 되면은 이 애호박의 안쪽에 씨가 굉장히 굵어져요. 그러니까 그 씨를 파내고 그 안에다가 다진 고기를 넣던 거나 아니면 새우를 넣는 거예요. 새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애호박의 씨가 이렇게 단단하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달고 맛있단 말이에요. 이걸 잡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쭉쭉 예쁘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쓰냐 하면 집에 다 국간장 있으시죠? 네. 네. 저희 집도 국간장 있고 저는 간장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쓰니까 네네네. 국간장을 이렇게 들고 숟가락으로 간을 맞춰주시죠. 아 밑간을 하네요. 밑간을. 어. 소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간장으로. 보통 왜냐하면 소금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소금으로 하죠. 소금으로 하면 이 단호박에 갖고 있는 수분만 빠져요. 네. 맛이 없겠지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국간장으로 해서 수분도 갖고 있고 맛도 내려고 일부러 국간장으로 해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아, 소금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뭐 물론 말씀 주신 것도 계절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애호박이 나른해지는 그쵸. 느낌이에요. 맞아요. 숨이 많이 죽는. 맞아요. 네. 예인 씨가 살림을 좀 하시나 봐요.
정말 한 거 맞죠, 근데? 안 하는데. 오, 나이에 비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명절 때 정말 엄마 옆에서 배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밑간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요 밑간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한 20분 정도만 20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나른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 약간 말랑말랑해지면서 이렇게 네. 나른해지잖아요. 그렇죠? 나른해지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도 모양은 다 잘 살아있네요. 그럼요. 아주 잘 살아있죠. 자,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볼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네. 이제 튀김 반죽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부침가루 반죽을 하세요. 이 튀김가루 반 하고요. 반 컵하고 부침가루 반. 네. 부침가루 반 컵 넣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 얼음을 좀 넣어 주세요. 아, 저 예, 얼음 넣는 네. 거 봤어요. 더 바삭하게 그리고 하려고. 물도 맞아, 좀 맞아. 넣어 주세요. 음. 네. 왜 얼음을 넣는지 아세요? 이렇게 얼음을 넣게 되면 온도차 때문에 네. 굉장히 반죽이 아주 차갑잖아요. 예. 그럼 여기 불은 뜨겁잖아요. 네. 잘 붙죠. 아. 뭔가 좀 사람도 왜 냉탕부터 왔다 갔다 하면 확 좋잖아요, 피부에. 그죠? 예,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섞는데 요거는 동그랗게 섞으면 글루텐 형성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성글게 이렇게 십자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 이렇게. 뭐 탄산수나 맥주를 넣는 경우도 좀 그 많이 이유도 봤었거든요. 있는데 요거는 그냥 호박전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성글게만 이렇게 준비를 맥주를 하세요. 넣어요? 그래야 뭐 또 좀 바삭하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해 먹을 때 뭐 맥주나 야. 탄산수를 넣을 때도 있었어요. 전 몇 개 먹고 취하겠는데요, 그럼? 그러지 않아요? 오. 그렇진 그러면 않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 지금 전분가루예요. 네네. 저는 전분가루를 이렇게 놓고 아까 제가 미리 반죽을 좀 해놨어요. 이렇게. 네. 생방송이라 혹시라도 반죽이 안 될까봐 미리 좀 해놨어요. 어. 이렇게 좀 붙여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애호박을 이렇게 전분에다가 한번 묻혀요. 그리고 퐁당. 왜 전분을 묻히냐면 이게 지금 달걀물이고 아무래도 물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붙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분가루가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렇게 같이 붙여주세요. 자, 아, 역시 과학입니다. 요리는. 제가 지금 두 손으로 양손으로 쓰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바쁘겠어요. 시간은 간다고 저쪽에서 자꾸 스케치북 그리고. 자, 이렇게 네. 붙여주세요. 제가 지금 미리 불을 좀 켜놨어요. 네. 그래야 이게 반죽이 좀 잘 익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식용유만 준비를 할게요. 식용유를 좀 둘러주고요, 넉넉하게. 멋있. 다음에 붙이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아현동 시장 오랜만에 가봤더니 네. 거기도 전집이 아직 살아있더라고. 거기 있어요. 그렇죠. 예. 아, 맛있어.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아, 이 소리 올라오죠? 전할 때 이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저 저는. 소리가 약간 비 오는 소리랑 비슷해서 네, 그래서 비 맞아요. 오는 날 전 그거라 그래요. 생각이 나나 봐요. 따닥따닥 소리가 나잖아요. 아. 아, 근데 애호박전은 보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색감도 그렇고 모양도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해서 예. 맞아요. 자, 되게 이렇게 해서 예뻐요. 붙여주세요. 꼭 들어가죠, 전할 때. 네, 애호박전.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1cm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 안쪽에 있는 그 속살의 단맛까지 불에서 익혀지니까 이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구워주세요. 야, 저거 다 구워지면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구워주세요. 살짝 노릇하게 노릇노릇 구워져야 지금 맛있어요. 노릇노릇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구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좀 미리 좀 만들어놨어요. 저 김밥하고 전은 해가면서 먹는 게 맛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잣간장이 있는데요. 이 잣간장은 다진 잣하고 그다음에 생수하고 간장하고만 섞어서 이렇게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잣간장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부쳐주시면 아주 맛있게 전을 드실 수가 있죠. 노릇노릇한 저 전. 아우, 맛있겠다. 이거 정말 맛있겠죠? 네. 자, 이렇게. 또
또 단단 호박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제가 이름을 호박전이 그냥 아니라. 단단 호박전이라고 붙였어요. 네. 요즘같이 비가 왔다 더웠다 비가 왔다 더웠다 할 때는 아우 저거 최고의 음식이네요. 네. 아, 이걸 전시관처럼. 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작간장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잣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다져놨어요. 잘게 다진 것을 이렇게 볼에다가 좀 넣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좀 섞어요. 짜지지 않게. 네. 그리고 요거 간장이에요. 그리고 식초를 약간 넣어요.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단단 호박전을 찍어 먹는 거거든요. 오. 자, 그랬으면 제가 여기 지금 얼마나 잘 붙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와, 이게 작간장이랑 먹어서 이렇게 다시 씹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더 훨씬 고소하죠? 네. 아, 이 고소한 맛이 이거구나. 그래서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는 듯한. 이 잣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 네. 비싼 건 엄청 비싸요. 이게 또 새로운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해 먹어봐야 되겠어요, 작간장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네. 약간의 식용유를 조금 둘러서 더 노릇노릇하게 만들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야, 이 호박 자체만으로도 너무 맛있네요. 호박 호박은. 자체의 단맛이 제대로인데요. 제대로 들었죠? 네. 그리고 이게 뭔가 물컹한 느낌이 아니어서 좋아요. 네, 보통 훨씬 집에서 해 먹는 맞아요. 느낌보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많이 물컹한데 물컹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딱딱하지도 않고요. 그럼요. 그 적절한 어딘가. 그래서 1cm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두께가 이렇게 두께가 괜찮네요. 네. 그리고 겉도 이게 노릇하게 있고. 애호박 불고기 덮밥하고 단단 호박전하고가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예.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고. 간장까지. 예. 다 먹었네. 그래도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요. 이제 좀 여름이니까 보양해야 되잖아요. 바다의 보양식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바다의 보양식인지 다음 주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바다의 보양식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뭐 전복, 네, 전복이나 아니면 문어 이런 민어 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복, 민어, 문어? 문어 아닙니까? 문어도 있고. 요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다 틀렸네. 다 틀렸어. 다음 주에. 다음 네. 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지난 5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 절약 실천 요령인 높이고 끄고 뽑아요를 알리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 에너지 캐시백 등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1kW시 줄이기 퍼포먼스, 쿨맵시 패션쇼, 문 닫고 냉방하기와 적정 온도 26도씨 준수를 위한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많은 비와 폭염으로 사상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올여름, 나부터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인 부산에서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개막식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의 협력국인 우간다, 동티모르, 페루 등 30개국의 장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쟁 피난처의 아픔을 딛고 성장한 글로벌 항구도시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구촌 빈곤 퇴치와 인류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2023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와 연계되어 의미를 배가시킬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오래된 설화인 두꺼비의 보온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국가와 협력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협력국들에게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덥다고요? 네, 완벽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옷차림 시원하게 하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